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군함은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셨더군요. 예, 뭐 조용할 날이 없는 주변이죠. 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내일 자정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입니다. 네. 이게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진 건데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4월은 이게 재작년부터입니다. 정찰위성 추진이 돼 왔었는데 이제 작년에 올해 4월까지 발사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유념해봤던 건 제가 방송에 나와 항상 세 가지다. 네. 첫째 7차 핵실험. 두 번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 발사. 항상 지금 실험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상각도로 발사. 세 번째가 정찰위성 발사다. 요 세 가지가 앞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판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곧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ICBM 정상 발사가 마지막에 종결자라고 한다면은 이 정찰위성 발사는 하나의 어떤 서막을 여는 이제 전략적 국면에 맨 앞에 서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이게 다 이어지는 사안입니다만은 이 정찰위성은 눈과 귀입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발사하게 될 ICBM 같은 건 뻔지력입니다. 타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들어야 제대로 때리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략적 판이다. 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네. 우리 나로호 발사 성공한 것도 북한이 눈여겨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로 발사에서 누리호죠. 누리호 발사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점은 북한으로서는 그거예요. 로켓 발사는 신뢰할 만하고 거기에 뭐가 탑재되느냐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만 갖고 있는 나라지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안 갖는 나라고 또 못 갖는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하고 미사일 협정은 폐지됐다 그러지만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은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건데 그 인공위성에 이번에 탑재된 일부 기능 중에 개구경 합성 레이더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전파로 지상에 발사해서 예. 그 반사돼서 오는 그 전파가 지상 굴곡에 따라 약간의 미세한 시간차가 존재하잖아요. 예. 이걸 분석하면 3차원 영상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부 지금 언론 보도에는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한국도 앞으로 우주 정찰 감시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만큼 다목적이다. 이 점이 바로 북한이 주목하게 될 요인 같아요. 북한도 이 점을 체크를 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 북한 군부 2인자로 불리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군 정찰 위성이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의 기술이 아주 조악하던 시절에는 북한이 무슨 위성을 갖냐. 그거 꿈과 같은 얘기다. 저거 정찰 위성 위성으로 은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냐. 과거엔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당 수준에 진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속일 이유가 없어요. 위성은 위성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 쏟아진 보고서들은 이번에 정찰 위성이 만약에 더 기술적으로 진화하게 된다면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표적을 찾는 데 쓸 것이다. 예, 이런 섬뜩한 경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낸 입장을 보면은 이것이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미군의 작전 구역과 네. 감시권 확보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도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북한은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성의 용도가
그런 어떤 그 한미일 또는 한미 연합 훈련을 어디서 하는지 우리 앞으로 다 보겠다. 예. 그래서 감시권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눈과 귀 네. 이런 능력이 갖춰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북한의 그 어떤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군사적 의미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같은 이유로 지금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북한 입장에선 그만큼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존 볼튼이나 뭐 이런 어떤 트럼프 정부 때 나온 회고록들을 읽어보면은 그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니까 우리도 동해상으로 북한 쪽에다가 미사일을 주한미군이 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모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무력 시위를 했는데 북한이 알질 못하니까 탐지할 수 있는 효과가 능력이 없는 안 거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묘한 대목이 나오는데 북한이 볼 줄 알면 우리가 하는 어떤 군사훈련이나 무력 시위도 효과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네. 볼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면에서 이 정보 장비, 정찰 위성이라는 건 상당한 양면성을 갖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남북한 상호 군축과 평화 시가 도래됐을 때 이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군축 그 군비 통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 또 사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초월적 무기다. 단순히 그 전쟁 시에만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네. 어떤 초월적 무기 체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이제 이동식 건물 두 곳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장소가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인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은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하리라는 건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네. 이때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무력화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버젓이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네. 더 현대화가 돼버렸어요. 참 이게 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발사대를 사용 안 하고 이동식 건물 두 곳에서 뭔가 로켓이 이제 이동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기존 발사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혀 다른 로켓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고체 연료 로켓인가? 예,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고체 연료 중거리 이상의 고체 연료 로켓은 아직 신뢰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귀한 자원을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로켓에 실어줄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발사대 쪽으로 이게 지붕이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이동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는 발사 장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VIP 관람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요것도 새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상치 기존의 않네요. 발사하고는 뭔가 다른 거죠. 예. 새로운 유형의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상하기로는 뭐 액체 연료 3단 로켓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가적인 시설 공사를 한다. 이 뜻은 새로운 타입의 로켓인가? 요 점입니다. 요게 아주 한미 또 분석가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이에요. 네, 예의주시를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게 엄연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요. 북한의 위성 발사요. 네. 이게 되면 또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무력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실제로 그 유엔 안보리는 지금 북한에 관한 식물위원회다. 이게 뭐 미중 뭐 서로 각기 다른 말 해버리니까 네.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금 계속 번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 성명도 채택 못했어요. 어떨 때는 결의안은 고사하고 완전히 식물위원회예요. 이건 북한으로서 지금 대단한 전략의 어떤 그 공간, 네. 말하자면 기회의 창문을 열은 상황이고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여건이 없었는데
단지 그동안에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이라든가 뭐 정상각도 ICBM 발사를 미루는 거는 그건 중국의 압력도 다부분이 중국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리의 결의안에 연연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하고 외교하며 그때그때 필요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예. 이런 구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정부는 위성 발사를 통보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만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번에 IMO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로켓을 발사하는데 항해를 관장하는 그 해사기구에 통보를 하느냐. 그 이유는 로켓의 잔해가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근의 선박은 진입하지 말거나 조심해라. 이렇게 그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번에 로켓의 경우에는 잔해가 필리핀 동쪽 해안 또 우리 서해의 남쪽에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 로켓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돈다는 뜻이에요. 예. 그 위성이. 그러니까 태양 동기 궤도라 그럽니다. 이걸 지구의 적도의 수직 방향으로 비행을 하는 예. 그런 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태양 동기 궤도라 그러고 이번에 예. 우리가 누리호 발사한 것도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쪽에 잔해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구역의 항해 구역을 조정하고 관장하는 책임자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거 가능하긴 합니까? 예, 이제 잔해가 일본 영공으로 왔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떨어지면은 일본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그 SM-3 그 요격 미사일로는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주로 가는 위성은 격추 못한다. 이거는 뭐 예. 일단 기정사실이고 잔해를 요격할 수 있느냐인데 바다에 떨어지는 거는 이게 떨어지는 예상 지점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에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요격이라는 말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 위협이 될 때만 가능한 건데 그나마도 요격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건 뭐 큰 의미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찰 위성 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네. 새로운 정찰 수단 계속 만들고 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병철 그 부위원장이 정찰 위성 1호기라 그랬어요. 사실 위성 한 대 갖고는 실효성이 없어요. 2호기, 3호기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구를 빙빙 도는데 어디 지구 반대편에 가 있을 땐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어야 교차해서 충분한 어떤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상도도 또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1m급 해상도면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 이런 정도로 좀 정밀하게 가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하도 북한을 얕봤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많아서 이거 북한 위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제가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큰일 보면은 나면. 뭐 쑥덕쑥덕 새로운 무기 예. 여기가 나오고 뭐 엄청나게 진화 속도가 빨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인데 우리는 검증이 되고 신뢰가 돼야 그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반해서 북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패해도 시도하는 그 자체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과학기술 개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얕잡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북한이 근데 일본의 대화 제의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 이 부분은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 대회에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계속 일본은 해왔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일본이란 나라가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이 주변 동맹국에 구애되지 않고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의 어떤 강국, 대국의 그 면모를 쌓아가겠다는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한미일 공조 안에서는 북한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옛날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평양으로 전격 방문해서 만난 적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자극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본이 이제 자기네 대국의 행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맞고 접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이런 공개 발언이 나오면은 이미 연초부터 북측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막후 접촉이 있고 우회로를 지금 찾았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남북 대화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예사롭지 않.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게 뭐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다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부지런히 접촉하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일본은 여전히 부분입니다. 대국의 외교를 추구하면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식민 지배 시절로부터 있어왔던 그 정보와 우회로, 그다음에 외교적 관리 이런 거에 철두철미한 나라인데, 저는 항상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이 항상 예사롭지 않고 우리도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위함기라고 불리는 우길기 달고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꾸 예전에 그 일본 제국주의가 떠올라서 불편한데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정부도 왔다, 옛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김대중 정부 오긴 다 왔었더라고요. 왔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이거를 이렇게 어떤 단순화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논리입니다. 아니 미국의 남부 연합기가 누가 신경 썼습니까? 남부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이러는데 그 트럼프가 대선 불복하면 하원의 그 난입한 폭도들이 이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차로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의미가 담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금 남부연합기라든가 그 남부군 연합의 총사령관 했던 리 장군의 동상철거라든가 이런 게 미국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맥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 우길기라고 알려진 이 자위함 군기는 과거에는 우리가 별 신경도 안 썼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이걸 집회에서 상징처럼 활용을 사용하고 있죠. 또 국제 경기 대회 월드컵이나 아니면 세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국제 경기장에서 이 깃발이 등장해 가지고 휘파가 벌금까지 매겼어요, 일본에. 그러게요. 예. 자,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입장을 내면서 우리는 절대 과거 군국주의와 그 어떤 제국 침략적 행태를 추종하지 않겠다. 이 자위함의 군기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뭐 좀 이렇게 좀 품격 있는 그 해명도 좀 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다국적 훈련 참가를 하러 온 거고 그 기관에 그거를 단 거기 때문에 국제 관례다. 정부도. 아니 그러니까 국제 통행 관례 맞죠? 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에 그거 갖고 들어오는 국제 관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또 별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해명을 해야지,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 그걸 또 우길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 국방부는 또 뭐고. 근데 자위함기하고 우길기하고 그 위치만 살짝 다르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우길기래요. 동일한 우길 모양의 문양의 깃발이라 네. 그래요. 그래야지 그냥 뭐를 딱 우길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다 우길기로 하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황당한 거예요. 네. 왜 우리끼리 이렇게 갈라져 싸웁니까? 이건 일본 정부가 자국의 어떤 그 외교의 품격을 지키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든가. 그냥 뭡니까 이거 불편한데, 우리는 쳐다만 봐도 불편한데 밀고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뭔 문제가 있냐고 거꾸로 윽박지르니까 우리 피해국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려다가 이게 바뀐 모양입니다. 뭐 국방부는 기상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어느 정도 기상악화가 이런 어떤 함대 사열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날씨가 나쁘면 전쟁도 안 할 겁니까? 아무래도 여론을 좀 의식한 거라고 원래 봐야 될까요?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군사 행동하는 건데 비행기는 못 뜰 수도 있어요. 비행기는 그 날씨의 영향에 좀 민감하지만 아니 뭐
뭐가 그렇게 날씨가 나쁘다고. 그저 뭐 해군이 엄청 준비 오래 많이 한 것 같던데 그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한다? 아, 요것도 좀 제가 보기에 왠지 석연치 않아요. 이거 국민 눈치 보랴, 뭘 보랴. 결국은 뭐 이제 비가 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비 오고 바람 좀 불었어요. 그런데 요걸 핑계로 댔다? 사실일까? 저는 요거 조금 석연치가 않은데요. 그 일본의 그 이번에 군함에 대해서 언론들의 보도도 조금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햇살무늬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고 만들어진 반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네. 언론들의 보도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글쎄요. 아까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 내부의 분열 갈라치기에 우리 스스로 말려들고 있는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게 언어의 혼란이었어요. 우길기면 우길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도 느낌입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우길기라는 느낌이 드는 깃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말들이 주로 이래요. 뭐 핵공유라는 느낌이 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네. 워싱턴의 정상회담 끝나고 G8도 그러지 않나. 심리적 G8. G8도 심리적 G8이라 그러질 않나. 아니 난 이런 식의 그 정부의 말은 명료해야 되고 객관적이면서 솔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바로 제가 보기엔 분란을 조장하는 아주 진정성 없는 태도다. 그래서 아니 햇살무늬 그게 바로 우길기예요. 아우, 우길기를 난 우길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햇살기라 그럽니까 그걸? 그냥 태양기라 그럽니까 그걸? 그 왜 이렇게 말장난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불편함은 식민의 역사로부터 오는 또 미래로 가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길기라고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을 직시하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 소통이 안 되는 한일 관계라면 저건 모래성입니다. 네. 이런 식의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데서 다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네, 맥락이 두고 다 보십시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일본은 자기 갈 길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질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진정성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길기를 단 함정이 들어온 것도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 우길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건 괜찮은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거는 국제 보편적 가치에는 위반되는 거예요. 네. 아직도 유엔 헌장 위반 국가고 전범 국가고 예. 이건 명문화돼 있고 이런 면에서 이게 유엔의 또 헌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어떤 침략 전쟁의 상징에 대해서 이게 침략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는 해명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뭐 1954년에 자위대법으로 개정한 깃발이라 그러는데 그 문양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이거냐 이거. 네. 이런 점에서는 어떤 그 일본 측이 먼저 조금 더 어떤 그 과거 식민지 피해국들에게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서 마치 이거는 뭐 정략 결혼을 하듯이 원치 않는 그 관계를 억지로 맺으면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무시하고 집 밟고 간다. 아니 두고 보십시오. 이건 언젠가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 식의 관계 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평화공감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